2021년 10월 18일 새벽 한 교도소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높이 3m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단 3분 만에 뚫린 것이죠. 그 주인공은 키 160cm의 작은 체구를 가진 특전사 출신 김태혁이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다.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신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철조망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0일간의 도주, 체포,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태혁의 여정은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 8개의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혁의 3분 기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자유를 향한 몸부림, 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차가운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김태혁의 얼굴을 비춥니다. 키 160cm의 작은 체구지만 특전사 출신답게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몸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강인함마저 북한 감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일어나. 작업 시간이다. 간수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감방 전체를 뒤흔듭니다. 김태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벽에 기댔어요. 손목과 발목에는 족쇄의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석 달째였죠. 체제에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말입니다. 특전사 시절 김태혁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훈련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고 어떤 험지든 헤쳐나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기른 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조국이 사실은 억압과 공포로 점철된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김태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 그들은 김태혁이 체포된 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연좌제라는 무서운 제도 아래서 가족들도 감시받고 괴롭힘당하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김태혁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감방 안에는 김태혁 외에도 여러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치범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떤 이는 이미 10년 넘게 이곳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곳이 내 무덤이 될 거야. 늙은 죄수가 김태혁에게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강제 노동은 혹독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거나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죠.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동료들을 보며 김태혁은 자신의 체력이 하루하루 떨어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규율과 절제력으로 자신을 지켜냈죠. 어느 날 밤 감방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죄수가 울부짖으며 철창을 흔들었어요. 내 아이들이 굶어 죽을 거야. 그 절규를 들으며 김태혁의 가슴에도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김태혁은 조용히 감옥의 구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의 순찰 패턴, 철창의 상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특전사 시절 배운 관찰력과 분석력이 되살아났어요. 밤마다 그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김태혁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유. 그 한 글자가 김태혁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태혁이 감옥에 들어온 지 5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주변을 관찰해왔어요.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습관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간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교대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방심하는지 모든 것이 김태혁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옆 감방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김태혁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잡혀왔소. 탈북하려다가.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제북 송당한 탈북자들이 어떤 고문을 당하는지, 그들의 가족이 어떤 처참한 운명을 맞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줬거든요. 김태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이곳에 있다가 가족들까지 연루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김태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형님, 정말 탈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 같은 감방에 있던 젊은 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김태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그때부터 김태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강제 노동을 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탈출을 위한 정보 수집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감옥 외부의 지형을 파악했고 철조망의 높이와 간격, 전기가 흐르는 시간대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김태혁의 관심을 끈 것은 감옥 동쪽에 있는 철조망이었어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수들의 감시가 소홀한 구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미쳤나? 그 철조망에 손 떼는 순간 즉사야. 계획을 들은 감방 동료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혁은 멈출 수 없었어요. 특전사 시절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기에 감전되지 않고 철조망을 끊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혁은 매일 밤 손가락 근력 훈련을 했습니다. 감방 바닥에 몸을 엎드려 손가락 끝으로만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철창을 잡고 매달리며 악력을 기르는 것이었죠. 다른 죄수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태혁만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작업장에서 녹슨 철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혁은 재빨리 그것을 주워 옷 속에 숨겼어요. 철조망을 끊을 때 사용할 도구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김태혁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그 시간에 동쪽 철조망으로 이동해서 전류를 차단하고 구멍을 뚫어 탈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방에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철창의 자물쇠를 어떻게 열 것인가? 김태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 담당 간수가 열쇠를 관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되었죠. 매일 밤 같은 장소에 걸어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할 거요? 감방 동료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태혁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곳에서 썩어 죽느니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겠어.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정해졌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김태혁이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운명의 날이었어요. 10월 1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태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강제 노동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간수들의 표정, 날씨,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탈출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거든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태혁은 평소보다 적게 먹었어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죠. 옆자리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김태혁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감방으로 돌아온 후 김태혁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옷 속에 숨겨둔 철사 조각이 제대로 있는지, 손목과 발목 관절이 유연한지 확인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 풀기 동작을 조용히 반복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최적화했습니다. 형님, 정말 오늘 밤에 젊은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태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언젠가 당신들도 도와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혁은 진심으로 이곳의 모든 죄수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김태혁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야간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었죠. 그는 조용히 누워서 간수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순찰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김태혁은 명상하듯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다렸어요. 조급해하면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대였어요. 김태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감방 바닥을 뒤졌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무음 보행법이었습니다. 철창 가까이 다가가서 복도를 살펴봤죠. 다행히 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열쇠를 가져와야 했거든요. 김태혁은 철사 조각을 이용해 자물쇠를 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땀이 흘렀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감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혁의 심장은 드럼처럼 뛰고 있었지만 호흡은 고르게 유지했어요. 간수 초소 쪽으로 몸을 낮추며 이동했습니다. 벽에 걸린 열쇠를 발견했죠. 하지만 그 순간 간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혁은 재빠르게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간수가 하품을 하며 지나갔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 김태혁은 열쇠를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들을 하나씩 열며 이동했습니다. 각 문을 열 때마다 김태혁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하지만 특전사 시절의 경험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감옥 건물의 마지막 출구에 도달했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철조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태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동쪽 철조망까지는 약 50m였어요. 그 사이에는 감시탑과 순찰로가 있었습니다. 김태혁은 특전사 시절 배운 엄폐 이동수를 사용해 조금씩 전진했어요. 땅에 엎드려 기어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에 숨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철조망 앞에 도달했어요. 높이 3m에 달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가시철선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전체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이었지만 김태혁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지식이 되살아났어요.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태혁은 주머니에서 철사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합선을 일으켜 전류를 차단할 계획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0분. 이제 3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어요. 4시가 되면 다음 순찰조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김태혁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철조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3분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51분. 김태혁의 손이 철조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전기 차단 기술을 떠올리며 그는 철사 조각을 정확한 위치에 접촉시켰어요. 순간 작은 불꽃이 튀며 해당 구간의 전류가 끊어졌습니다. 성공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김태혁은 맨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철선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특전사 시절 단련된 악력으로 철조망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작은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죠. 제발. 김태혁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온화한 미소, 딸의 맑은 웃음소리,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김태혁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철조망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태혁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모든 힘을 모아 철선을 구부렸어요. 특전사 시절 매일 했던 악력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52분. 2분이 남았어요. 김태혁은 재빨리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60cm로 작은 편이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더 컸다면 이런 좁은 구멍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몸을 구멍에 밀어넣는 순간 날카로운 철선들이 옷과 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고통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거든요. 마침내 상반신이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리만 빼내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저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 김태혁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각된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는 더욱 빠르게 다리를 빼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철조망을 통과했어요. 김태혁은 감옥박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없었죠. 간수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김태혁은 즉시 엎드려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숲이 있었어요. 그곳까지만 가면 일단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은밀 이동수를 총동원해서 한 치씩 전진했어요.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간수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각된 거예요. 김태혁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질주였어요. 탈옥수다. 잡아라. 간수들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곧이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B-, B-, B-.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였지만 김태혁에게는 자유를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태혁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특전사 시절 단련된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간수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김태혁이 더 빨랐습니다. 드디어 숲에 도달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기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요. 김태혁은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4시 정각. 정확히 3분 만에 철조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태혁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철창 너머로 보던 하늘과는 전혀 다른 넓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해냈다. 김태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그는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첫 관문을 통과했으니까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적견을 풀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김태혁은 다시 일어나서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3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더 큰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태혁은 동이 트자마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적견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개울을 따라 이동하며 발자국과 냄새를 지웠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추적 회피 기술이었습니다. 며칠간 산속을 헤매며 이동한 끝에 김태혁은 드디어 북중 국경 근처에 도달했어요.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삼엄했거든요. 그는 며칠 더 기다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10월 23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나빠진 틈을 타서 김태혁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 김태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김태혁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밤 김태혁은 버려진 창고에서 잠을 청했어요.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떨렸지만 불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김태혁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았고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단둥에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김태혁의 처지를 알아보더니 조용히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김태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공안들도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태혁은 계속 이동했습니다. 단둥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항상 야간에 이동했고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때로는 화물차에 몰래 올라타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 동안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태혁은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형님도 탈북자시군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했죠. 한국 가려면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탈북자들의 말을 들으며 김태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공안에게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태혁은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신분증이 없어서 정식으로 고용될 수는 없었지만 현장 감독이 눈 감아주며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김태혁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한국행 여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중국 공안들이 나타났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모두 신분증 검사. 공안들의 외침에 김태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재빨리 공구를 내려놓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태혁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식당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화면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젠가는 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하지만 김태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때의 그 의지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었거든요.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김태혁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구하겠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태혁이 탈옥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북한과 중국 당국의 합동 수색작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지가 국경 지역 곳곳에 붙기 시작했어요. 특급 정치범 탈옥수 김태혁 체포시 현상금 5만 위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숨어 지내던 김태혁은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찍힌 것이었지만 지금의 야윈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알아볼 위험이 있었죠.
김태혁은 즉시 베이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의 수색망은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감시 카메라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태혁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김태혁은 위험한 순간을 맞았어요. 한 상인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김태혁은 재빨리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김태혁의 소식을 듣고 구조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혁 씨를 구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탈북민 단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소식은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국제적인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태혁은 이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중국의 어느 구석진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고 추위에 떨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김태혁은 길림성 지린시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오빠도 많이 힘들겠어요. 여성은 김태혁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성이 들려준 소식에 김태혁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탈북민 단체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의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김태혁의 현상금도 10만 위안으로 올랐어요. 그만큼 그를 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태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김태혁이 임시로 머물던 폐가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상한 놈이 여기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김태혁은 재빨리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잡혔을 뻔했죠. 도망치면서 김태혁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라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한국계 중국인 목사가 김태혁을 도우려 했습니다. 형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비밀리에 김태혁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의 말에 김태혁은 감동받았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목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김태혁은 며칠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김태혁은 목사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한국에 가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그의 손을 잡으며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추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한국에서는 김태혁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선량함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9일 김태혁이 탈옥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지린시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도망 다녔던 터라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새벽 5시 여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다. 문 열어. 김태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물 주변을 공안들이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혁, 우리는 내가 누군지 다 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김태혁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40일간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공안들이 들어왔어요. 손 들고 벽에 붙어. 김태혁은 순순히 지시에 따랐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갑이 차가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김태혁의 머릿속에는 지난 40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철조망을 뚫던 그 순간의 희열, 자유의 공기를 마셨던 감격, 압록강을 건널 때의 절절함, 중국 땅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들. 모든 것이 이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 유명한 김태혁이구나. 공안 대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를 골려 먹었지? 이제 끝이야. 김태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어 당당히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체포되었지만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죠. 지린시 공안서로 끌려간 김태혁은 취조실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어요. 왜 탈북했나? 누가 도와줬나? 한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나? 끊임없는 질문 공세였습니다. 하지만 김태혁은 자유를 위해서였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취조관들은 김태혁의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단련된 그의 정신력은 여전히 강인했거든요. 너 같은 놈은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릴 거야. 위협도 있었지만 김태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태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진 것이었어요.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혁 씨를 강제 북송시켜서는 안 된다. 시위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어요.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김태혁의 사안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김태혁 개인의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산된 것이었죠. 김태혁은 구치소에서 이런 소식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차가운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어요. 처음보다는 덜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 어느 날 취조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더라. 그때서야 김태혁은 자신의 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혁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중국 정부 고위 관리가 그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김태혁, 내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관리의 말에 김태혁은 놀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리의 말을 들으며 김태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다. 불법 입국자는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야. 관리의 말에 김태혁의 희망이 다시 꺾이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구치소로 돌아온 김태혁은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북한 감옥에서 보던 그 하늘과는 달랐어요. 비록 갇혀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 김태혁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체포되었지만 정신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김태혁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포되었지만 김태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혁이 체포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주도한 구명운동은 점점 확산되어 국제인권단체들까지 동참하게 되었어요. 김태혁을 구하자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점점 커지는 국제적 압력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거든요.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김태혁의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지내던 김태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면회실로 불려간 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었어요. 김태혁 씨, 많은 분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김태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신가요? 김태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영사관 직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김태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마음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영사관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보편적인 감정이거든요. 며칠 후 김태혁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의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국제적 압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김태혁의 가슴에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어요. 2022년 2월 김태혁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강제 북송 대신 제3국을 거쳐 한국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꿈이 아니죠? 김태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희망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김태혁은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영사관 직원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겠죠. 2022년 3월 김태혁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드디어 해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는 그를 환영하는 탈북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이 나와 있었어요. 김태혁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김태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친 후 김태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김태혁은 한 탈북민 청년을 만났어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청년의 말을 들으며 김태혁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태혁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3분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태혁은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는 아직 만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 희망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태혁은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의 감옥에서 철조망을 뚫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고통과 기쁨이 교차했던 시간들이었죠. 자유란 무엇일까? 김태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태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앞으로도 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3분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김태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어요.